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다리에 남은 화상 흉터에서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서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이었죠. 창문 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공기를 일렁이게 만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흉터는 아픔이 아니라 각성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낸 날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2해 전 결혼한 아들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혜가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첫 방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방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것은 집의 온기가 아니라 냉기였습니다. 7월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집 안은 어딘가 서늘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는 여성용 구두가 10여 켤레나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모두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한 켤레에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구두들이 마치 신발 매장 진열대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나와서 인사는 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별다른 반가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얇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었고 마치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 한 네일아트가 눈에 띄었는데 손톱마다 작은 보석들이 붙어 있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인테리어는 화려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프랑스제 장식장, 독일산 오디오 시스템까지 모든 가구가 고가품이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인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장식장 위에는 크리스털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에는 생활의 냄새가 없었습니다. 음식 냄새도 사람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죠. 지혜는 소파 한쪽 끝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가죽 소파가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습니다. 지혜는 반대편 끝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쇼핑몰 앱이 열려 있었고 명품 가방들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져온 물잔도 명품이었습니다. 바카라 크리스털 잔이었는데 하나에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지혜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죠. 30분쯤 지났을까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셔츠 목둘레가 헐렁해 보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평소 반듯했던 자세와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등도 굽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에 대해 물었을 때 지혜가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라면이라니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니 이것이 일상인 듯 했습니다.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다른 음식 재료는 없냐고 물었을 때 지혜는 별 대답 없이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직접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야채 칸에는 시들어버린 상추 몇 장이 전부였고 그것마저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2개, 그리고 김치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냉동실에는 얼음과 냉동만두 한 봉지만이 있었는데 만두 봉지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어 언제 산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찬장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라면 창고였습니다.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진라면, 불닭볶음면, 각종 브랜드의 컵라면과 공지라면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편의점 진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일회용 젓가락과 종이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일회용 도시락 용기들도 가득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물었을 때 지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요리해요? 라면이 훨씬 간편하잖아요. 지혜의 말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며 SNS에도 라면 요리법이 많고 라면으로도 충분히 영양 섭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도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새 것처럼 깨끗했는데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어 보였죠. 후드도 마찬가지였고 오븐은 아예 비닐 포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오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도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자세히 보니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진짜로 요리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설거지에 대해 물어보니 주로 준호가 한다고 했습니다. 라면 그릇이랑 젓가락 정도만 씻으면 되니까 금방 끝난다는 식으로 말했죠. 싱크대 옆에 있는 설거지 건조대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컵 몇 개와 숟가락, 젓가락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에는 통통했던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턱선이 너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손목도 가늘어진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없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했더니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라는 것을. 그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마트에서 재료를 사올 수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계란, 김치, 고등어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지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쇼핑 프로그램이었는데 명품 가방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프로그램을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 때때로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한정판이래. 지혜가 TV를 보며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지혜야, 부엌 일 좀 도와줄래? 네. 아,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럼 간단한 것만. 계란이라도 좀 깨뜨려줘. 저는 손톱이 방금 한 거라서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지혜는 손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각 손톱마다 작은 크리스털이 붙어 있었고 복잡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꾸민 것이 분명했는데 네일샵에서 받는 서비스치고는 꽤 비싸 보였습니다. 아, 그럼 준호야 도와줘. 준호가 일어나려고 하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피곤할 텐데 쉬어. 어머니가 하신다는데. 그래도 도와드려야. 괜찮아. 내가 할게. 준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의 말에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잠깐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도 지혜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요리를 했습니다. 콩나물을 삶고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타오르고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준호가 자꾸 부엌 쪽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배고픈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말이죠. 배 안 고프냐고 물었더니 안 고프다고 했지만 준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음식이 다 준비되어 식탁에 차려놓았을 때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너무 많이 만든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맛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고 하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갈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혜는 반찬들을 조금씩 맛만 보고는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밥 2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더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니 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지혜가 곁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평소에 혼자서 설거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니 지혜는 손톱 때문에 힘들어해서 자신이 한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지혜는 소파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을 주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나온 한정판이라며 준호에게 보여줬는데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비싸지 않냐고 했지만 지혜는 한정판이라 놓치면 다시 못 산다며 투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냉장고는 비어있지만 안방 드레스룸은 명품으로 가득하다는 것. 제대로 된 식사는 없지만 비싼 쇼핑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저녁 7시가 넘어서 지혜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새로 하고 비싼 원피스로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린 상태였습니다. 어디 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요. 벌써 저녁 먹었는데 또 나가?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지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소 2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 하나면 이 집 식비를 몇 달치는 충당할 수 있을 텐데요. 언제 들어와? 늦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서. 지혜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거울을 한 번 더 보고는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나간 후 저는 준호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준호의 얼굴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엄마가 보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지혜는 요리 같은 걸 안 하거든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그런데 저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야기해봤어? 해봤는데 지혜는 요즘 시대에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사고라고 해요. 맞는 말이긴 하죠. 준호는 여전히 지혜를 감싸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둘이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혜는 요리를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것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고. 알레르기? 네. 세제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하루 지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걸.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나간 사람이 세제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하루 지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걸.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준호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행복하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네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와서 아침상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침은 먹고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우유나 커피만 마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점심까지 굶는 거냐고 했더니 점심은 회사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야 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몇 숟가락 먹고는 늦을 것 같다며 일어났습니다. 사실 시간은 충분했지만 준호는 이미 빨리빨리 먹고 나가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아침상에 시선도 주지 않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서 마셨습니다. 같이 아침 먹자고 했더니 다이어트 중이라서 요구르트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침상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로 가족의 온기가 없다는 것을.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점심은 뭘 먹었냐고 물었더니 삼각김밥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빠서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삼각김밥, 저녁은 라면. 이런 식으로 살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에 지혜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많이 말랐다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는 무덤덤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지혜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많이 말랐다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는 무덤덤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 적응됐어? 네, 좋아요. 준호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나 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그래요. 지혜의 말투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매우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럼 지혜는 뭘 해? 저요? 저는 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인플루언서 활동이요. SNS 관리하고 브랜드 협찬 받고 그런 거요.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줬습니다. 팔로워가 꽤 많았고 명품 가방이나 옷을 소개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 매장에서 찍은 인증샷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게 일이야? 네. 요즘은 이런 것도 직업이에요. 한 달에 꽤 많이 벌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그건 비밀이에요. 지혜는 살짝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협찬을 받는 정도로는 이 집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지혜의 그 화려한 소비 패턴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준비해둔 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혜는 적당히 먹고는 배부르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다시 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가 늦게 들어와서 잠든 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이런 생활이 언제부터였어? 결혼 초기부터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땠는데? 처음에는 지혜가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같이 마트도 가고 요리책도 사고 그랬는데. 그럼 뭐가 문제였어? 몇 번 실패하고 나서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계란 프라이도 태우고 밥도 서리게 짓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런 거 왜 해야 하냐면서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어요. 처음엔 저도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요즘 자주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속이 쓰리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더 물어봤습니다. 병원에는 가봤어? 바빠서 못 갔어요. 지혜가 병원 가라고 하지 않아? 준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약국에서 소화제 사 먹으라고 하거나. 그럼 너 혼자 다 참고 있는 거네? 뭐 별 수 있나요? 결혼했으니까. 준호의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말입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도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였으니까요. 우선 준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경제 상황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쇼핑 패턴과 준호의 실제 소득을 비교해 보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지혜가 외출한 사이에 냉장고와 찬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라면과 즉석식품밖에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개월을 살아온 준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방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정말로 명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방만 해도 10개가 넘었고 신발도 20켤레가 넘었습니다. 옷들도 모두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몇 천만 원어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반면 준호가 사용하는 공간은 초라했습니다. 옷장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준호의 옷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정장도 2벌밖에 없어 보였고 그것마저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괜찮아요, 엄마. 라면도 요즘엔 영양 성분이 좋아졌다고 하고.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행복해? 이 질문에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준호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부했지만 제가 워낙 강하게 나서니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위내시경, 심전도, 복부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준호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많이 마른 것이 확실했습니다. 원래 72kg이었던 몸무게가 62kg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빈혈, 만성 위염, 고나트륨,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 비타민, 균 및 미네랄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기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위궤양이나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준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태인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혜에게 준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럼 건강보조제 사서 먹으면 되죠. 요즘 좋은 제품들 많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건강보조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지혜야, 이건 근본적으로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야. 어머니, 저희는 바쁜 현대인이에요. 매일 요리할 시간 없어요. 그럼 준호 건강은 어떻게 할 거야? 준호도 성인인데 알아서 챙겨야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정말로 준호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감 자체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는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혜와 진솔한 대화를 해봐야겠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줘야 해. 하지만 며칠 후 준호가 지혜와 대화를 나눠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요리는 너무 번거롭고 준호가 원한다면 혼자 해서 먹으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 집의 경제 상황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월급이 얼마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준호의 월급은
새우 350만 원 정도였는데 매월 적금과 대출 상환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한 달 쇼핑 비용을 계산해 보니 그것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화장품, 미용실 비용까지 합치면 준호 월급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지혜가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럼 매월 얼마나 남아?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관리하니까. 준호는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며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지혜의 사치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다시 준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가 외출한 사이에 집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냉장고 상태는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찬장의 라면들도 거의 바닥이 났는데 새로 채워넣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마 편의점에서 사 먹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면 거실과 안방에는 새로운 명품들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새 가방, 새 신발, 새 액세서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라면으로 가득한 찬장, 그리고 명품으로 넘쳐나는 안방. 이 극명한 대조를 기록으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준호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내역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매월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의 결제가 수십 건씩 있었습니다. 반면 마트나 식료품 관련 지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혜 명의의 비밀 계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매월 15일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는데 준호는 그 계좌가 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계좌 뭐야?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관리한다고 해서. 알고 보니 지혜가 비상금 적금이라며 만든 계좌였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 쇼핑용 계좌였습니다. 준호 모르게 매월 일정 금액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더 비싼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병원 진단서까지. 그리고 지혜와의 대화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호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가 들어와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여기서 요리하세요? 냄새나고 기름때 생기잖아요. 준호가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있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 먹나요? 라면이 훨씬 간편하잖아요. 라면은 간식이고 밥을 먹어야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진짜 답답해. 지혜는 욕까지 하며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빈냄비인 줄 알고 냄비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마 화풀이로 냄비를 집어던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냄비에는 라면을 끓인 뜨거운 국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 국물을 다 따라내지 않고 설거지를 위해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지혜가 냄비를 들어 올리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철썩 넘쳐 흘렀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냄비를 제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제 허벅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손에 국물이 튀었는지 손을 흔들었지만 정작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허벅지를 덮쳤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매우 차분해졌습니다. 화상의 고통은 처음엔 차가운 느낌으로 시작되다가 이내 타오르는 듯한 열기로 바뀌었습니다. 바지 위로 국물이 스며들면서 뜨거운 증기가 피부를 태워나갔습니다. 통증이 올라오자 제 안에서 오래 미뤄둔 결심도 일어났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뒤집고 집을 나와 119에 전화했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다리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도 화상입니다. 물집이 생기고 있네요. 며칠은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은 제게 시간을 줄 테니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니 늦여름의 노을이 창문을 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교대로 와서 상처를 소독하고 새 거즈로 감싸주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은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나갔습니다. 사진을 더 찍고 영수증을 모으고 지혜의 말과 소비를 기록하고 무엇보다 아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각 항목 옆에 중요도 별표를 매기면서 저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혜는 눈물과 연기에 능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3일 후 퇴원하자마자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더욱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음식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죠. 처음 한 일은 부엌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닥을 치우고 냄비를 닦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고 바닥의 음식물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냄비와 그릇들을 뜨거운 물에 담가 기름때를 불리고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 다음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쌀 10kg, 각종 야채, 고기, 생선, 달걀, 우유까지 장보기 카트가 가득 찰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를 가득 채워 넣으니 그제야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고등어를 굽고 계란을 지지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파란 불꽃이 팬 밑바닥을 핥으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고등어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 계란이 부쳐지는 소리,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준호는 오래 있고 지낸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더니 첫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계속 먹어 나갔죠. 진짜 배가 고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밥을 삼키는 준호의 목이 몇 번이고 움직일 때마다
저는 다짐을 더했습니다. 이 아들을 이런 상황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사진, 라면으로 가득한 찬장 사진, 명품이 들어찬 안방 사진을 더 많이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한 장씩 찍을 때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의 결제 기록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지혜의 카드 사용 내역을 프린트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해가며 분류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미용실, 네일샵, 마사지샵.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지출 내역들이 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마트나 식료품 관련 지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와 함께 재검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차 검진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검진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중은 2kg 더 빠져서 60kg이 되었고 빈혈 수치는 더 심해졌습니다. 위염도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정도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준호도 이제는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검진센터에서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아픈 거죠? 이제는 정말 뭔가 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차례 펼쳐놓았습니다. 사진들, 영세서들, 통장 내역, 병원 진단서, 그리고 지혜가 했던 말들을 녹음한 파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지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먹나요? 라면이 훨씬 간편하잖아요. 준호도 성인인데 알아서 챙겨야죠.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시라서 모르실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마지막엔 단호한 결심에 빛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 한 줄이 나왔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좋은 결정이야. 이제 실행에 옮기자.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내 법무법인 사무실은 높은 건물 20층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변호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침착한 분이었습니다.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유책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지혜가 비밀 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것도 추적했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뽑아보니 매월 일정 금액이 지혜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카드를 정지했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는 카드가 막혔다며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무기는 동정과 망신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저를 악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와 제 다리의 흉터, 카드 내역과 녹음 파일은 누구의 말보다 큰 목소리였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흉터 사진, 병원 진단서, 준호의 건강검진 결과까지. 처음엔 지혜 편을 들던 친척들도
증거를 고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마저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줄 몰랐어요. 법정의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용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양측이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폭력, 방임, 과도한 사치, 재산 은닉. 변호사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들이 차례차례 법정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유책의 무게는 자료가 정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던 날, 준호는 묵묵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저는 그제야 눈을 감고 흉터를 쓸었습니다. 바지 위로 만져지는 거친 흉터 자국. 처음엔 아팠던 그 자리가 이제는 제 용기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흉터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집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는 제 기능을 되찾았고 식탁은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지은 밥,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이 식탁을 채웁니다. 저는 오늘도 장을 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래시장에 갑니다. 상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재료들을 고릅니다. 쌀을 사고 제철 나물을 사고 국거리 감자를 고릅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준호는 말합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체중도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영양 상태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위염도 거의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게 된 오늘, 흉터는 기록이 되고 밥은 회복이 됩니다. 매일 아침 흉터를 보며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뜨거운 고통 속에서 찾은 용기,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문장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일은 큰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묵묵한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늦지 않게 멈추고 늦지 않게 고치면 된다는 것.